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제야 조금은 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62세, 교사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며 가족을 위해 내 시간을 희생해온 나에게도 드디어 여유가 찾아올 줄 알았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28년 넘게 출근길에 나서며 익숙하게 닫았던 그 문을 오늘은 더 이상 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기대했던 해방감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학교에서 시간 때우다 왔나? 이제 퇴직했으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챙겨. 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던진 말이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웃어보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금세 무너졌다. 퇴직 첫날 축하는커녕 날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난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평생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던 그 세월에 대한 단 한마디의 인정. 하지만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기대였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그는 집안의 모든 재산과 경제권을 관리했다. 결혼 초기부터 그랬다. 내 월급조차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나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형태로 가정 경제가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학부모 상담과 행정 업무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챙겼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시댁 준비로 정신없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투는 더욱 권위적으로 변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의 자존심도 함께 커졌고 집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했다. 당신이 무슨 경제를 알아? 내가 다 관리하니까 당신은 그냥 편하게 학교나 다니면 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참았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부부란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퇴직 후 첫 주말 나는 남편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나에게 주말 아침은 늘 분주한 시간이었다.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간이 너무 많았다. 커피를 건네자 남편은 한 모금 마시고는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커피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평생 참았는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순간 손이 떨렸다. 커피 한 잔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차려준 밥상, 깨끗하게 관리한 집안, 아이들 숙제 봐주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나도 저런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는 보람도 기쁨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구박과 무시뿐이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요즘 집에 아내가 계속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남편의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도 이제 집안일은 더 잘 챙기겠네. 글쎄, 기대는 안 해. 평생 학교만 다녔으니 집안일은 서툴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되었을까?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굽은 어깨. 62세의 나는 이미 늙어 보였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0년을 함께 잤지만 그 순간 남편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나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이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 예금 내역이 빼곡했다.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내가 번 월급도 적지 않았다. 교사 월급은 안정적이었고 사치도 부릴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몇 년 전 매입한 상가 건물의 명의가 남편과 그의 형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내 월급으로 마련한 종잣돈이 들어간 건물임에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이 떨렸다.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남편이 몇 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로 잡힌 것이 우리 집이었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였지만 남편은 내 동의 없이 서류를 처리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서명한 서류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늘 이건 세금 관련 서류니까 사인만 해라고 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곤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다. 아니, 의존이 아니라 통제당했다. 내가 번 돈조차 내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남편의 관리 하에 있었고 나는 그저 생활비를 받아 쓰는 사람에 불과했다.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손이 계속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각성이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나를 억누르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경제적 폭력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인터넷으로 찾은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65세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이혼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4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30년의 결혼 생활, 남편의 권위적 태도, 경제권 장악, 퇴직 후 더 심해진 구박.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하실 수 있나요? 네. 집에 있는 것들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다. 큰아들은 30세로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딸은 27세로 미혼이었다. 아이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두려웠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본다는 것. 비록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내가 교사로 벌어온 수입과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남편분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평생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의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주식계좌, 사업 관련 서류들. 휴대폰 메모장에는 남편이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10월 9일 커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뭘 했다고 퇴직금을 받아? 10월 10일 친구들 앞에서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라고 칭함. 10월 12일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를 했다는 게 놀라워라고 비난.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다.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은행에 가서 내 명의로 된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퇴직금의 일부를 조용히 이체했다. 남편이 관리하는 공동계좌와는 별개로 나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내 상황을 털어놓았다. 모두들 놀라워하면서도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잘 결심했어. 62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야.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친구들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딸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직장 생활이 힘든 모양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여전히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요즘 집안 정리도 안 되고 음식도 맛이 없어. 당신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게을러진 것 같아. 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남편이 눈을 부라렸다. 내가 뭘 알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리고 보다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너무하세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딸에게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 식사 후 딸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 척 웃으려 했지만 딸의 눈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애썼던 불행을 아이들은 이미 다 보고 자랐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너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은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인생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월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오히려 내 행복을 바라고 있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도 전화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의 반응은 딸과 달랐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생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나이 드셨는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큰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닮았다. 권위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었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도 있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특히 그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알겠다.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내 인생이었다. 남은 20년 혹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롯이 내 선택이어야 했다. 1월, 새해가 밝았다. 나는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수십 번 마음속으로 연습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뭔데? 이혼하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고 싶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당신 나이 들어서 치매 온 거 아니야?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세요. 지난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집도 다 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남편은 나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도 이미 준비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내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당신 정말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법정에서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죠. 하지만 집안 재산은 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다. 내가 벌어온 월급 내역, 가사노동의 가치, 자녀 양육에 기여한 부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편의 사업 초기에 내 월급으로 마련한 종잣돈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했다. 조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감정적 소모였다.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불행했다고?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다 거짓이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년이 거짓은 아니었다. 행복한 순간도 분명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작은 기쁨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점점 구박과 무시에 묻혔고 결국 견딜 수 없는 불행으로 변했다. 조정은 6개월이 걸렸다. 결국 법원의 권고로 재산의 40%를 내가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남편은 끝까지 불만스러워했지만 법적 다툼을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했다. 조정이 마무리되던 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후회할 거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우연히 남편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재산 분할을 위해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정기적인 송금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변호사가 추적한 결과 그 돈은 남편이 10년 전부터 만나온 여성에게 보낸 것이었다. 불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던 여성과 남편은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식사 비용, 선물 구매 내역,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여행의 동반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이다. 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딸은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끝난 관계니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의 배신에 상처받기보다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남편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었다. 재산 분할 비율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이혼이 확정된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말을 이었다. 자신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권위적인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아빠처럼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아내가 지적해줬어요.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아들의 고백에 눈물이 났다. 아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세대가 바뀌고 있었다. 내 이혼이 아들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된 것 같았다. 엄마를 지지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엄마 편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위로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들이 새싹을 틀고 공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66세의 나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교사 시절의 추억들이 가득했다. 첫 발령을 받았던 날의 사진, 학생들이 써준 편지들, 퇴임식 때 받은 꽃다발과 선물들.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선생님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학교에서는 존중받는 교사였다. 아이들은 나를 따랐고 동료들은 나를 신뢰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이중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상자 속에서 낡은 수첩이 하나 나왔다. 30년 전 결혼 초기에 썼던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다. 오늘 남편이 또 화를 냈다. 내가 저녁 준비가 늦었다고. 하지만 나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힘들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것이겠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며 끊었다.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외롭다. 승진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다. 그는 그래봤자 교사잖아라고 말했다. 축하해주길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다. 30년 전에 나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젊었기에, 아이들이 어렸기에, 그리고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기에.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다. 만약 30년 전에 이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재혼할 수도 있었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선택을 했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후,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 잘한 걸까? 63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재산 분할을 받았지만 그것이 평생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에 가야 할 정도가 되면?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고 점심때쯤 눈을 떴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엄마,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저녁에 딸이 찾아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두려운 거 정상이에요. 누구든 큰 변화 앞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한 걸까? 엄마, 지난 몇 달 동안 엄마 표정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엄마는 자유로워지셨어요. 딸의 말이 맞았다. 두려움은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주말, 나는 혼자 카페에 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혼자 카페에 간다고 하면 남편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며 비난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이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해서 여기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젊어 보였다.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제목을 살짝 보니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자기계발서였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재미있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네, 꽤 위로가 되네요.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그 말에 놀라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58세에 이혼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도 나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했다. 남편의 무시와 구박, 경제적 통제, 그리고 이혼 후의 두려움과 해방감.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헤어지기 전 그녀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다.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다. 4월, 대학 동창회가 있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다. 모두들 나이가 들어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옛날 모습이 떠올랐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한 친구가 조용히 다가왔다. 너 이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그래. 잘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너 걱정 많이 했거든. 결혼하고 나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그랬어? 응. 동창회 올 때마다 뭔가 힘들어 보였어. 근데 오늘 보니까 예전 대학 시절 너로 돌아온 것 같아. 밝아 보여.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친구들이 알아봐 준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동창회 후 몇몇 친구들과 2차로 조용한 바에 갔다. 와인을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누군가는 나처럼 결혼 생활로 힘들어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한 친구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능해. 내가 증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5월부터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문해, 교육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활동이었다. 첫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를 가르치며 나는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다. 교단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몇 주 후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남한테 부탁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었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쓸 수 있네요. 그 순간 나도 눈물이 났다. 배움의 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모든 것이 내 이혼 결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6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했다. 혼자 살게 되면서 건강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를 줄이신 것 같네요. 작년 검진 때보다 전반적으로 수치가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네, 특히 정신 건강 설문 결과가 많이 개선됐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건강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다. 7월,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다. 30년을 살았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짐을 풀며 무엇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것조차 즐거웠다. 거실에 책장을 놓고 작은 책상을 배치하고 창가에는 화분을 두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고 누구의 간섭도 없었다.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요했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도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이다. 63세, 새로운 계절. 2025년 10월, 내 63번째 생일이 찾아왔다.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 모여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케이크에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존경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용기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저도 아내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선택이 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기뻤다.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 내 하루는 단순하지만 충만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커피를 내려 베란다에 앉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다. 오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난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취미로 시작한 수채화를 그린다. 주말에는 딸이나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간다. 지난주에는 클래식 콘서트에 다녀왔다. 혼자서도 함께여도 즐겁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다. 특히 밤이 되면 30년간의 습관 때문인지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어색하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만하다. 구박받는 결혼 생활보다 훨씬 낫다. 에필로그 2025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날. 나는 일기를 쓰며 한 해를 정리했다. 63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62세에 퇴직하고 63세에 이혼하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후회는 없다. 물론 더 일찍 결단했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선택을 했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선택을 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른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어쩌면 30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참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을 온전히 살아간다. 누군가에게는 63세의 이혼이 늦은 결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오늘도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나는 조용히 새해의 소망을 빌었다. 2027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날들이기를. 63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아침이다. 평생 참아야만 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63년 인생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